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깟 구두 신는다고 무슨 큰일을 당해요? 모르는 소리. 그 구두 5, 6년 전에 버렸던 거지? 빨간 구두. 조은. 내가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나 참. 나야말로 당신 만나서 요 모양 요 꼴로 별 볼 일 없이 살아. 왜 이래? 뭐? 요 모양 요 꼴? 그래, 요 모양 요 꼴. 어제 동창회 가서 내가 느낀 바가 뭔 줄 알아? 나 맹해지니 남자를 잘못 만나서 요 모양 요 꼴로밖에 못 살고 있구나. 바로 그거야. 내가 구차나만 만나지 않았어도 지금 이러고 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뭐, 나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뜯어진 포대자루 같은 입에서 막말이 줄줄 새어나온다. 이럴 땐 나조차도 정신 나간 이 입을 막을 도리가 없다. 결국 꽝 소리가 나고서야 입이 멈춘다. 이런 오라질. 시한폭탄이 터질 때와 흡사한 파열음을 내며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모든 것들이 진동한다. 그 모든 것들에 나도 들어있다. 아니, 내가 느끼는 진동이 가장 격렬하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이라는 걸 했을까? 만약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결혼은 안 할 것이다. 아니야. 왜 안 해? 구씨는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해야지. 대신 오기로라도 구씨하고는 정반대인 남자와 만나서 하고 만다. 예를 들면 강 선배 같은 남자. 하나마나한 생각을 하며 눌어붙은 압력솥을 숟가락으로 빡빡 긁어댄다. 흰밥이었나 싶게 까맣게 타서 먹을 수도 없는 누룽지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긁는다. 그러나 풀길 없는 우라가 치밀어 올라 숟가락을 이내 냅다 집어던진다.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진 숟가락은 이리저리 부딪히다 구정물에 담긴 설거지통에 풍덩 빠진다. 얘들아, 안 가? 오늘 엄마 기분 꽝이다. 알아서 겨.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현관으로 뛰쳐나간다. 사망보험금 1억, 남은 가족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상 좋은 남자가 화면에 나와 귀가 솔깃한 광고를 해댄다. 내 말이 내일이 어찌 될 줄도 모르는 세상인데 저 물건은 어떻게 허구한 날을 부어라 마셔라 하는지. 아니 월급쟁이 주제에 술값으로 카드를 120만 원이나 긁는 게 제정신이야. 말이 되느냐고. 그 돈이면 저런 보험 몇 개는 들겠다. 그럼 사는 나도 든든하고 애들도 든든하고 이빠른 소리 하면 잔소리한다고 성질이나 부리고. 아휴, 말하면 뭐해. 내 입만 아프지. 지갑을 챙겨 은행으로 향한다. 그런데 날은 또 왜 이리 추운 건지. 세상을 향해 이제 겨우 망울을 터트린 꽃을 시샘하느라 불어대는 얄미운 바람 때문에 애꿎은 내 귀가 다 얼얼하다. 그러나 순한 봄 햇살만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반짝인다. 반짝이는 햇살에 홀려 옷을 얇게 입고 나왔더니 바람이 바로 배신을 때리네. 아, 추워라. 버튼 몇 개로 확 줄어든 통장의 잔고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온수를 몽땅 빼버린 보일러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그런가 은행에 들어갈 때보다도 딱 120만 원어치만큼 더 춥다. 말 그대로 지랄같이도 춥다. 좁아터진 심사에 냉랭한 바람이 들어차는 것을 느끼며 건널목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린다. 그러다 길 건너 꽃가게에 진열한 앙증맞은 꽃들에게 눈길을 잡힌다. 아줌마 이 화분 얼마예요? 모종이라 싸거든요. 하나에 2,000원. 현관 앞과 거실 장식장에 올려둘 요량으로 종류별로 색색별로 꽃화분 5개를 산다. 한아름 꽃을 안고 걷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물론 사람들은 꽃을 본다. 화려하고 선명한 색의 꽃만 본다.
아이고, 꽃이 참 예쁘구랴. 아파트 입구를 막 들어서려 할 때 길게 자란 백발을 아무렇게나 풀어 헤친 노인이 말을 건넨다. 낡아해진 흰색 무명 한복을 입은 노인은 땅바닥에다 자리를 펴고 앉아 온갖 잡다한 구제품들을 팔고 있다. 세대, 빛을 받아 오로리 빛나는 백발을 제외한 노인의 모든 것은 꼬질꼬질한 뗏물에 절어 있다. 그 행색이 어찌나 초라하고 궁상맞은지 노인과 눈 맞추기가 민망하다.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채 휙 지나간다. 구경이나 하고 가.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주는데 쿨러. 뒤에서 들리는 가래 섞인 목소리에 차마 끝까지 모른 채 할 수 없어 멈칫거리다 돌아선다. 말만 잘하면 진짜 그냥도 주실 거죠? 아, 그렇다니까. 마음 놓고 골라봐. 네, 라고 대답하며 재빨리 물건들을 훑는다. 한눈에 봐도 쓸모 있어 보이는 게 없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냥 돌아설 수도 없다. 기대에 찬 노인의 찌그러진 눈매를 떨칠 수가 없어서다. 하는 수 없이 본격적으로 골라볼 생각으로 쪼그리고 앉는다. 어머. 이것저것 살피다 호들갑스럽게 손뼉을 친다. 빨간 구두다. 10년 전 신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빨간 구두. 반들반들 윤이 나는 에나멜 소재의 구두는 아차하면 부러질 듯 가는 10cm가량의 굽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색감 자체가 갖는 화려함 때문에 구두는 단번에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할아버지, 거기 할아버지 왼쪽에 있는 구두요. 네, 그 빨간 구두 좀 줘보세요. 이거, 잠깐만. 묘한 흥분에 떨며 노인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러나 노인은 대체 무엇을 보는지 기다리고 있는 나는 아랑곳 없이 한참 동안 밑창을 들여다본다. 참다 못해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려는 순간 노인은 찡긋이 웃으며 고개를 든다. 속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 웃음이 못마땅해 뻗었던 손을 얼른 걷어들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노인은 기함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풀어낸다. 이름이 맹혜진이지? 나이는 33살이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구만. 좋은 대학을 다닌 걸 보니 그래. 10년 전만 해도 날씬하고 예뻐서 남자들한테 인기도 꽤 좋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임자를 잘못 만났어. 맞지? 나는 할아버지 라고 소리치며 평소보다 넉넉 잡아 2옥타브는 올라간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뜻밖의 놀라움을 대신 표현한다. 보자. 만약 좋아했던 남자랑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은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사모님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을 텐데. 그날 밤으로 돌아갔으면 싶은 생각 수도 없이 하며 살지. 할아버지, 점도 보세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노인은 말없이 내게 구두를 건네준다. 구두를 받아들고 노인이 봤던 밑창부터 본다. 행여 나와 관계된 것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 해서.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대체 뭘 보고 안 걸까? 이 구두가 내가 신던 구두가 맞기는 한 걸까? 속으로만 하는 생각이 표정에 여지없이 드러났나 보다. 점쟁이 뺨치게 실력 좋은 노인이 내 의중을 꿰뚫는다. 새댁이 신던 구두가 맞다니까. 그래요? 일단 디자인은 같아요. 제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신어봐야 알겠어요. 일어서 슬리퍼를 벗고 구두에 발을 넣으려 한다. 그러다 두툼한 양말을 신은 채로는 구두에 발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것마저 벗는다. 한 발로 균형을 잡고 서서 발가락 5개를 모아 구두에 막 끼우려던 찰나. 잠깐, 내 말 끝까지 듣고 나서 신어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막 신었다가는 큰일 당해. 큰일 당한다는 노인의 말에 눈을 껌뻑이며
동작 그만이 되어버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깟 구두 신는다고 무슨 큰일을 당해요? 모르는 소리. 그 구두 5, 6년 전에 버렸던 거지? 그랬다. 첫애 낳고 나서 뼈가 늘어난 건지 살이 찐 건지 구두가 발에 맞지 않아 당최 신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애 딸린 아줌마가 신기에는 색도 너무 여시 같아 그 구두를 어느 해 봄에 버렸다. 그게 왜요? 할아버지, 이것들 다 구제품이잖아요. 이거 쓰레기통에서 주운 거죠? 그래서 제 것도 갖고 계신 거 아니세요? 예끼, 내가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이래서 날 거지로 보는데 난 거지가 아니야. 돈을 벌자고 이러는 건 더더욱 아니고. 난 말이야, 과거의 물건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즉 자유자재로 시공간을 넘나들게 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신통방통한 점쟁이인 줄 알았던 노인이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는 통에 나도 모르게 혀를 차고 만다. 아무래도 광인인 것 같다.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이 일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노인의 얼굴을 뜯어본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 노인은 해골의 생김을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뼈와 가죽이 하나인 듯 붙어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다. 얼굴뿐 아니라 손 또한 앙상한 뼈마디가 다 드러나게 거족뿐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주름은 없다. 그러면서도 머리카락은 검은 올 하나 없이 새하얗기만 하고 등과 어깨는 활처럼 휘어져 구부정하다. 도저히 나이가 짐작이 안 되네. 근데 왜 점점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지? 이상하네. 왜 이러지? 엄마야. 노인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마치 안개를 뚫고 나온 것 같은 희고 푸른 광채가 나기 시작한다. 난생 처음 보는 요상한 광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휘황찬란해지더니 급기야는 눈이 시려 그 빛을 똑바로 마주 볼 수조차 없게 된다. 시린 눈을 간신히 뜨고 노인을 바라본다. 노인의 주위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빛은 어찌 보면 노인을 도인 같게도 만들고 또 어찌 보면 산신령 같게도 만든다. 중요한 건 노인의 믿기지 않는 말에 어울리는 영롱한 빛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과 노인이 갖고 있다는 신비스러운 능력이다. 그제야 나는 노인의 말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코가 닿도록 바싹 다가앉는다. 그래서요, 저를 말리신 이유가 제가 이 구두를 신으면 할아버지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머리가 좋았던 게 맞구만 그래. 그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들이야. 사실은 이 중에서 자신의 과거와 결부된 물건을 골라내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거든. 물론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지만. 오늘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차례라서 출장을 온 건데 새댁이 두 번째 손님이야. 첫 번째 손님은 남잔데 출근하면서 오렌지 우산을 들고 갔다가 이제 막 왔어. 그나저나 어때? 그 빨간 구두를 신고 인생을 바꾸고 싶어? 네. 나는 1초를 100으로 나누고 그 100의 1을 다시 100으로 나눈 시간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소리를 친다. 노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쌩끗 웃는다. 그래 그럼. 단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 뭔가 하면 첫째, 현재의 시간으로 따져서 3시간 안으로 돌아와야 해. 과거의 하루, 즉 과거에서의 아침, 점심, 저녁은 현재의 시간으로 치자면 3시간이야. 다시 말하면 과거에서 하루 이상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명심해. 만약에요, 3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에이? 아니, 그걸 왜 몰라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
궁금하면 새댁이 시범적으로 해보든가. 만약 일하는 가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하지만 그렇다고 시범을 해볼 마음은 전혀 없기에 더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둘째, 현재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물건을 집어와야 해. 그건 또 왜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자는 거지 뭐겠어. 알고 보니 머리가 별로 안 좋구만. 노인의 일관성 없는 말에 입맛을 쩝쩝 다시며 코앞에 놓인 빨간 구두를 본다. 신어, 신고, 확 다 바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 주먹만한 머리통과 손바닥같이 얇은 가슴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른다. 그러는 동안 세차게 뛰는 심장 박동에 맞춰 구호 같은 말들이 내 안에서 쉼없이 울려나온다. 절호의 찬스, 인생 대역전, 쨍하고 해뜰 날. 그래, 그까짓 거 바꾸자. 못 바꿔 그냥 살지 바꿀 방법이 있다는데 왜 이러고 살아? 알고도 그냥 살면 멍청한 거지. 안 그래? 바꾸기로 마음을 굳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나기에 힘이 들어간다. 결심을 한 모양이네. 네, 바꿀래요. 이제 어쩌면 되는 거죠? 어쩌기는 뭘 어째. 구두 신고 집에 가면 돼. 그리고 여기로 올 때는 집에서 나오면 되고. 주문 같은 건 없어요? 하는 사람 마음이지. 딱히 정해진 건 없어. 단, 들어갈 때 주문을 외우면 나올 때도 같은 주문을 외워야 해. 잊어버리면 못 나와. 그러니 웬만하면 하지 마. 그리고 참, 과거에서 돌아온 다음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바뀌려면 시간이 좀 걸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대략 하루 이상은 안 걸려. 과연 잘하는 짓일까? 고작 하루 만에 내 인생이 재편집된다는 사실에 새삼 겁이 난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니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 이런 기가 찰 노릇이다. 결심했어? 노인의 심드렁한 물음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빨간 구두에 발을 집어넣는다. 지금 시각을 명심하라는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기분을 느끼며 보도 위를 또각또각 걷는다. 그러나 얼마 걷지 않아 내 곁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음에 그제야 나를 내려다본다. 가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만도 하다. 머리는 빗질 한 번 안 한 듯 빠글빠글하고 얼굴은 생기 없는 맨 얼굴이다. 거기다 걸쳐 입은 옷은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회색 트레이닝복. 몇 년째 입어 보풀이 생긴 트레이닝복은 원래부터 저런 디자인이었나 싶게 팔꿈치와 무릎에 툭 붉어진 부분이 자연스럽다. 그런대로 여기까지는 어떻게 봐줄 수도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발이 구두다. 그것도 빨간색의 하이힐. 게다가 한 손엔 알록달록한 색의 꽃 화분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엔 슬리퍼를 들고 있으니 이런 상태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래, 나 정상이 아니야.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간다는 말을 믿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지. 솔직히 과거로 가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 어쩌겠어. 과거를 바꾸어야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걸. 마찬가지로 이 빨간 구두도 신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걸 신어야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신은 것뿐이야. 과거로 가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거야. 그래야 구씨와 이렇게 얽히는 일이 없지. 섬광보다 빠르게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충격에 눈앞이 불투명한 하얀 빛에 쌓인 것처럼 가물거린다. 아, 내 아이들 구씨만 생각하느라 하나와 두나 생각을 못했어. 그날 밤 일을 바꾸면
당연히 하나는 세상에 없어. 그럼 두나도 없고. 미쳤어. 나는 허겁지겁 노인에게로 다시 뛰어간다. 하지만 불편한 하이힐을 신고 뛰자니 이건 광야의 널뛰기 한판과 다를 게 없다. 발목이 접질리어 기우뚱하는 건 예사고 균형을 잡느라 엉덩이를 뒤로 빼고서 뛰다 보니 볼썽 사나운 꼴로 뒤뚱거리다 자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손에 든 것들은 처참하게 땅 위로 나뒹군다. 슬리퍼는 짝을 잃고 이쪽 저쪽으로 날아가고 꽃 화분도 엉망진창이 된다. 그렇지만 내 것이라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까진 손바닥과 무릎이 쓰리고 아픈 걸 참으며 일일이 손에 다시 든다. 사람들은 보기 드문 눈요깃거리를 구경하느라 아예 걸음을 멈춘 채 서 있다. 그들이 쏟아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내 몸 여기저기에 거추장스럽게 들러붙는 게 느껴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구두를 벗기로 한다. 이젠 과거로 갈 이유도 마음도 없어진 다음이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발이 구두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아니, 구두가 발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맞는 표현이다. 몇 번이고 벗으려 낑낑거려 보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제야 일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덜컥 겁을 낸다. 하나와 두나에게 읽어주었던 동화책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빨간 구두. 다리를 잘랐었지. 구두가 벗겨지지가 않아서 그 여자애는 결국 끝에 가서 다리를 잘랐었어. 맙소사. 그럼 혹시 나도 다리를? 머릿속에 담아두기에도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서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만 같은 불안과 공포에 난 피가 돌지 않는다. 그런데도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댄다. 결국 하늘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며 주저앉고 만다.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려는 찰나 신경질적인 벨소리가 나를 흔든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를 뒤진다. 여보세요? 네, 형수님. 저 구과장님과 같이 근무하는 김대리입니다. 엉성한 기억을 더듬어 김대리를 찾는다. 그러고 보니 알 것 같다. 남편과 나이는 동갑인데 입사가 늦어 아직까지도 직급이 대리인 직원이다. 네,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웬일로? 네, 과장님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으셔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해서. 구차나 어느 사우나에 박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고 있을 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병원에라도 들렸다 출근하나 봐요. 조금 있으면 들어갈 테니까 윗분께 대신해서 잘 말씀드려 주세요. 부탁해요, 김대리님. 김대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서 통화를 마친 후 남편에게 전화를 넣는다. 그러나 전원이 꺼져 있다. 네가 그렇지. 욕할 기운을 아껴 보도에서 일어선다. 노인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노인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혹시나 각오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할아버지, 왜 벌써 와? 라고 고개를 드는 노인을 보자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할아버지, 저요, 이 구두 벗을래요. 벗게 해주세요. 당장요. 안 돼. 왜 안 돼요? 저 과거로 안 가도 돼요. 왜냐고 물으실 거죠?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안 가도 돼요. 그래도 가. 네? 아니, 왜요? 바꿀 생각이 없는데 왜 가요? 그러니 가. 무작정 가라고만 하는 노인이 야속해 울기 직전이 되고 만다. 아닌 게 아니라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기어이 억장보다 무거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진다.
내 눈물에 노인의 인상이 일그러진다. 노인의 마음을 흔들려고 일부러 더 요란하게 훌쩍인다. 아니, 왜 울어? 울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 가야 해. 안 그러면 그 구두도 못 벗고 새댁의 현재도 바뀐다고. 네? 제가 과거를 안 바꿨는데 현재가 왜 바뀐다는 거예요? 울다가 놀라 묻자 노인은 낡은 우산 하나를 내놓는다. 이거 기억나? 아니요. 자세히 봐. 노인은 우산을 활짝 펼친다. 우산에는 촌스런 오렌지가 군데군데 프린트되어 있다. 오렌지, 오렌지, 우산. 번쩍하고 눈을 뜬다. 커다랗게 열린 동공으로 보는 노인의 웃는 얼굴이 괴기스럽다. 이제야 알겠나 보구만. 이건 저희 집 남자가 제게 씌워줬던 우산인데. 그래, 맞아. 내가 아까 말했었지? 첫 번째 손님이 남자였는데 이 오렌지 우산을 가져갔다고. 내 말 뜻 알겠어? 어머, 그러니까 그 남자가 벌써 과거로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왔다? 바꿨냐고 물으니까 그렇다던데. 네? 배신감과 원망 때문에 머리는 묵직하게 조여지고 얼굴은 뜨거운 기운으로 달궈지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선다. 구차나, 정신 나갔지? 너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이렇게 되면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 처음 이 빨간 구두를 신을 때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다시 말해 1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적지를 향해 돌진하는 군인처럼 땅을 박차고 걷는다. 한 손엔 꽃화분을, 또 다른 한 손엔 슬리퍼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서 있으려니 작은 구두에 억지로 발을 구겨 넣는 바람에 벗겨진 발가락과 뒤꿈치에 아릿한 통증이 전해져 온다. 그러고 보니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고 온몸은 열에 들뜬 사람처럼 후들거리고 있다. 이거야말로 사서 고생이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랴. 헛꿈을 꾼 내 탓이고 구차나를 남편으로 둔 맹해진 탓인 것을. 33층 아파트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구두를 신은 지 벌써 한참이나 지난 다음이라 초조해진 마음 탓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때 전화가 온다. 구차나, 웬수다. 구차나,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어? 여보세요? 누구야 너?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리는 보들보들한 여자 목소리에 솜털까지 바짝 세우고 달려든다. 그 기세에 눌린 여자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린다. 처자식이야 어찌되든 나몰라라 하고 지 입맛대로 과거를 바꾸고 와서는 벌써 다른 여자랑 같이 있어. 그래, 두고 보자. 대체 누구하고 눈을 맞췄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근데 조금 전 그 여자 목소리가 어딘지 귀에 익은데 누구지? 전화 목소리가 누굴까 생각하는 사이 엘리베이터가 눈앞에 멈춰선다. 위로 올라가는 동안 무심히 흐르는 시간이 아까워 발을 구르다 23층에서 내린다. 그런데 아파트 문이 열려 있다. 정신없는 내가 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나 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 스스로에게 한심스러운 말을 내뱉는다. 휴, 나 하는 게 그렇지. 현관 신발장 위에 꽃화분을 올려두고 돌아선 순간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광경에 입만 쩍 벌린 채로 숨을 쉬지 못한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여기는 프린스 호텔의 연회실이고 나는 23세 맹혜진이다. 진짜네? 설마 했는데 진짜야. 얼뜨기 촌년처럼 직육면체의 공간 구석구석에 눈을 주며 입을 못 다문다. 왜 안 그렇겠나. 되돌아가야지 마음 먹었던 그날, 그 시각, 그 장소, 그 사람들 앞에 뚝 떨어지고 보니 이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다.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야 등장을 하시네. 강 선배, 강한남. 내 운명의 남자가 될 뻔했던 남자. 그와 나는 호텔 경영학과 선후배로 흔히 말하는 캠퍼스 커플이었다. 와, 예쁘다. 그 드레스 고르기를 잘한 것 같아. 믿기지 않은 현실 앞에 어리 빠진 내 반응을 그는 수줍음과 당황스러움으로 오해하나 보다. 맵신하게 걸어와 내 귀에 대고 작게 속삭이는 걸 보면 강 선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남편의 직장인 프린스 호텔의 부사장인 지금의 그도 멋있지만 10년 전 그는 정말 죽이게 멋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구두는 왜 그걸 신었어? 드레스하고는 안 어울려. 너무 튀잖아. 그게 드레스샵에서 구두는 안 챙겨서 보냈더라고요. 맨발로 걸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내 구두를 신었어요. 나는 10년 전과 같은 대답을 한다. 그러게 강 선배, 입사를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런 차림을 하는 건 너무 유난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아무리 선배가 여기 직원이라도 그렇지 연회실까지 이렇게 빌리는 건 좀. 이 시간 이전까지만 해도 그가 이 호텔 주인의 아들임을 몰랐다. 그가 말하지 않아 몰랐고 그가 이 부분만은 철저히 비밀로 했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몰랐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강 선배, 나 이상해요? 다음 말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는 푹 파여 훤히 드러난 내 어깨를 슬며시 쓰다듬으며 아니야, 네 쇄골이 너무 섹시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까봐 그러지 라고 말할 것이다. 아니야, 네 쇄골이 너무 섹시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까봐 그러지. 역시 기억이 맞다. 33세 맹혜진에게는 온몸을 닭살로 칠갑할 정도로 느끼한 말이건만 23세 맹혜진에게는 감동을 도가지채로 퍼마신 사람처럼 날개도 없이 우주를 훨훨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끼게끔 하는 말이다. 강 선배가 이끄는 자리로 걸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쏟아진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구차나도 끼어 있다. 구씨, 너 잘 만났다. 어디를 어떻게 바꿔놓은 건지 두고 보자. 하긴 보나만 하지만. 남편은 긴장한 게 역력하다. 자잘하게 실룩이는 인매에서 나보다 더 긴장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그런데 눈이 마주친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건 나만의 착각일까? 뭐야 너희 둘. 예리하게 벼른 나를 숨기지 않는 말투. 지금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 양순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여자. 현재 강 선배의 부인이다. 이름과 사람이 이렇게나 안 어울리기도 어렵지 싶다. 절대 양순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 선배는 참 선배는 무슨. 이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확 달려들어 저 도도한 얼굴에다 왕복 8차선을 그려주고 싶어진다. 하긴 강 선배가 호텔 사장 아들인 걸 알고 있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고 싶었을 거라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저 여자 자리가 내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배가 아파온다. 뭐냐니까 이 자리 혜진이 입사 축하한다고 모인 자리 아니었어. 그런데 이건 꼭 너희 둘 언약식이라도 하는 자리 같다. 이제부터 벌어질 상황은 안 봐도 뻔. 강 선배는 당당하게 나와의 언약식 자리임을 밝히고 그 소리를 들은 양순애는 5, 6월 개 잡는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피우고 강 선배도 이에 질세라 언성 높이고 결국 양순애는 울며 뛰쳐나가고 기억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보니 아직은 바뀐 것이 없다. 입을 꾹 다문 채 멍청이 보고 서 있는 내게로 강 선배가 다가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다. 놀라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일을 겪었던 그날 밤의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양순애가 빠진 가운데 강 선배와 나의 언약식이 이어진다. 축하해, 혜진아. 강 선배하고 너하고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뻐. 내 친구 편단심. 내 언약식을 보면서 기뻐한다. 왜 안 그렇겠나. 남편 구찬아를 일편단심으로 열렬히 짝사랑했던 친군데 그 짝사랑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해 남편과 흡사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 가끔 단심이가 하는 카페에서 만나 술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언제나 술주정이냥 하며 차나를 빼앗긴 게 내 일생일대의 실수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랬다. 지금이라도 제발 데려가라 그 인간이라고. 그럼 단심이는 진짜지? 너 나중에 다른 말하기 없기다 라고 웃으며 좋아했다. 기집애, 너 조금 있으면 소원풀이하게 생겼다. 네 마음이 어떤지 훤히 아는 구씨가 보나마나 너하고 잘 되도록 바꿔놨을 테니까. 남편의 눈길이 내게 달라붙어 있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한다. 막상 마누라였던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로 바꾸려고 하니까 연민이라도 느껴지나 보지.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다. 난 그렇게 못해주겠는데. 웃음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동안 시간은 너무나 평화롭게 흐른다. 그러나 나는 갈수록 초조해지고 남편도 나만큼 안절부절 못한다. 나는 그렇다 쳐도 남편의 그런 반응은 의외다. 3시간 안에 돌아가지 못할까봐 그러나? 연애실을 나온 다음 호텔 지하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흥겨움을 이어가기로 한다. 마음 같아선 곧장 결말을 짓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별 수 없이 지친 몸을 끌고 클럽으로 들어선다. 흥이 많은 강 선배가 몇 번이고 스테이지로 나가자고 팔을 끌지만 머리가 아프네, 배가 아프네 하면서 피한다. 미친 척 남편이 보는 앞에서 놀아버릴까도 싶지만 도저히 기분이 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럴 기운도 없다. 거죽은 방금 성형 틀에서 뽑아낸 콜라 병처럼 잘록볼록인데 어째 체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젊은 강 선배의 노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힘드는 걸 보면 땀을 닦으며 한숨을 돌리는 사이 끈적이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제 곧 강 선배가 나를 잡아당길 게 뻔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손을 내민다. 이번에도 거절하면 화를 낼 것만 같아 그 손을 잡는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도 모르게 남편을 쳐다본다. 그런데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은 단심이와 찰싹 붙어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주 정신이 없다. 스테이지에서 강 선배에게 안겨있는 동안에도 난 테이블 쪽으로만 시선이 간다. 아주 살판났네. 그렇게 좋아 못 살 거면서 10년 전엔 왜 그랬어? 내 방이 아니라 단심이 방에 들어갔어야지. 가만, 혹시 너도 그날 밤 일을 후회했어? 그런 거야? 그랬거나 어쨌거나 머리에 똥만 차서는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거지. 네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냐고, 이 나쁜 놈아. 참다 못해 강 선배의 팔을 뿌리치고 테이블로 걸어간다. 그리고는 남편의 손목을 잡아 끌어 스테이지로 나간다. 강 선배는 물론이고 단심이와 남편도 어리둥절해야 한다. 하지만 난 그러거나 말거나다. 왜 이래? 왜 이래? 그걸 말이라고 해? 몰라서 묻느냐고? 몰라. 밉살스러운 남편의 발등을 빨간 구두의 굽으로 짓이긴다. 남편은 아픔을 못 참아 폴짝폴짝 뛰며 비명을 지른다. 잘 들어. 오늘 밤에 925호로 와. 만약에 다른 방으로 갔다가는 너 죽고 나 죽는다. 알았어? 명심해. 925호야. 황당해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분에 겨워 씩씩대며 강 선배에게로 간 나는 집에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객실을 잡아달라고 한다. 강 선배는 놀라움에 입을 못 다문다. 그럴 수밖에 없다. 10년 전 이 말은 그가 했던 말이고
그때만 해도 쑥맥이었던 난 그의 말에 안 된다며 펄쩍 뛰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갑자기 뻔뻔한 여자로 돌변한 내 요구에 그가 뜨악해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난 그러거나 말거나다. 프린스 호텔의 925호. 내 운명이 결정지어진 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프린스 호텔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도시에서 5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다. 그러나 10년 전 방에 앉아있는 지금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벽지의 문양도 21세기의 사람이 보기에는 촌스럽기만 하고 창가의 커튼도 디자인이며 색감이며 소재가 너무 육중하게 보여 객실을 답답한 공간으로 느끼게끔 한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다리며 둘러보는 객실은 짜증이 날 정도로 후줄근하다. 왜 이리 오지 않는 거야?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구두를 신은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다. 3시간이 되기 전에 노인에게 이 지긋지긋한 빨간 구두를 돌려줘야 한다. 그러자면 이 방을 밤 12시 전에는 나가야 한다. 이러다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까 아슬아슬하고 불안하다. 그런데 남편이 오지를 않으니 문득 설마 단심이에게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나는 안 돼! 라고 외치고는 객실을 뛰쳐나간다. 단숨에 프런트로 내려가서 다짜고짜 구차나가 묵은 객실이 몇 호냐고 묻는다. 그러나 직원은 가르쳐줄 수 없다고 한다. 이봐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인데 지금 다른 여자랑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해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흰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요? 미치겠네. 그럼 좋아요. 전화 연결만이라도 해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딘가로 전화를 넣더니 사정 이야기를 한 후 수화기를 내게 내민다. 낚아채듯 수화기를 받아 냅다 고함을 친다. 구차나, 너 안 와? 925호로 오라고 했잖아, 이 나쁜 놈아.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쉰 다음 이제 곧 가겠다며 전화를 끊는다. 나쁜 놈, 한숨은 왜 쉬는 거야? 10년 전에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일을 치게 하더니 이젠 오라고 해도 싫다는 거야. 진짜 웃겨. 남편이 바꿔놓는 바람에 기억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되자 나는 점점 당황해진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925호 앞에 서서 깨닫는다.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왔어. 호텔 문을 나오는 순간 저절로 닫히게 되어 있다는 걸 깜빡한 것이다. 울고 싶은 심정에 문을 발로 쿵쿵 들고 찬다. 그때 924호 문이 열리며 강 선배가 나온다. 금방 샤워를 마친 듯 그는 가운 차림이다. 나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 그의 가운을 잡고 사정을 한다. 925호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는 싱긋이 웃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다음 나를 그의 객실로 데려간다. 한시가 급한 내 마음을 모르는 강 선배는 뜬금없이 감미로운 음악부터 튼다. 내가 재촉을 하자 그제야 프런트로 전화를 건다. 그리고는 프런트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한 잔만 하자며 와인을 건넨다. 그렇잖아도 목이 타던 나는 와인을 물인 양 들이킨다. 그러나 참새 눈물 한 방울을 홀짝인 것처럼 갈증만 더해져 손수 한 잔 가득 따른 짙은 보랏빛 와인을 물 마시듯 한다. 그러는 동안 강 선배의 눈빛이 뜨끈하게 달궈져 간다. 물론 와인이 들어간 내 속도 그렇게 변해간다. 선배, 다시 한번 전화해 줄래요? 나 급한데. 급해? 너 오늘 밤 꼭 다른 사람 같은 거 알아? 사실 그동안 네가 너무 순진해서 내가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말이야. 네가 나하고 비슷한 줄 알았더라면 진작 손을 써보는 건데 그랬어. 이런 줄도 모르고 괜히 언약식이니 뭐니 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왜 이래? 다 알면서. 모르겠어요.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화나 다시 해주세요. 왜 그렇게 방에 못 가서 안달이야? 그건 누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 혹시 그 누구라는 게 구차나야?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하, 구찬아가 내게 전화를 했어. 너한테 한번 가보라고. 급한 일로 도와달라는데 자기보다는 호텔 사장 아들인 내가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때마침 문을 열었던 거야. 이거 생각해보니 웃기는 자식이네. 난 구차나도 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만약 그렇다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네 방으로 밀어넣었을까? 뭐 나쁘진 않아. 덕분에 난 즐거운 밤을 보내게 생겼으니까. 자, 그럼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남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강 선배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가운을 풀어헤친다. 나는 얼떨결에 그의 벗은 몸을 보고 만다.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현관으로 달아난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기도 전에 강 선배의 손에 끌려 침대로 던져진다. 이거 나요. 비켜요. 이러지 마요. 10년 전 이 시가 925호에 있었던 나는 지금처럼 남편에게 사정을 했었다. 남편은 내가 저항을 하자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혜진아, 사랑해. 나는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며 남편에게 물었다. 사랑하면서 이러는 거냐고. 남편은 내게 이불을 덮어주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 남편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와 죽겠는데 욕실에 들어간 강간놈은 뭐가 좋은지 노래를 부르고 난리다.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졌던 용서의 마음이 눈꼽만치도 들지 않는다.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모든 게 틀어졌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뻔뻔한 강간놈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걸까? 모든 게 미안하고 후회스럽다. 과거로 오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남편에게 과거로 가서 모든 걸 바꾸자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며 산 것도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까지도 화를 내며 학교로 내쫓았던 엄마였던 것도 미안하고 후회스럽다. 자책하며 엎드려 얼마나 울었을까. 욕실에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곧 놈이 욕실에서 나올 것이다. 나는 간신히 일어서 옷을 입는다. 그러나 옷이 성하지가 않다. 아쉬운 대로 놈의 가운을 걸쳐 입고 허리끈을 묶는다. 때맞춰 욕실에서 놈이 나온다. 놈에게 다가간다. 눈물에 마스카라며 입술 화장이 흉하게 얼룩진 나를 보는 놈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들어가서 좀 씻어. 꿈해볼까 무섭다. 지금 네 얼굴. 그래, 그거 잘 됐네. 어떻게 하면 널 괴롭혀줄까 했는데 밤마다 꿈에서 보자고. 이렇게 있는 힘껏 놈의 정강이를 찬다. 이 순간 빨간 구두가 처음으로 고맙게 여겨진다. 아프다고 자지러지는 놈의 반대쪽 정강이까지 구두발로 마저 걷어찬 후에야 문고리를 돌린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문이 돌아가지를 않는다. 행여 놈에게 뒷덜미를 잡힐까 간이 쫄아붙을 지경인데 문은 열리지를 않는다.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오른다. 들어갈 때 주문을 외우면 나올 때도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말. 하지만 내가 언제 주문을 외웠어야 말이지. 미치겠네. 문고리와 다시 한번 씨름을 하는데 놈이 뒤에 다가서는 게 느껴진다. 여기서 잡히면 3시간 안에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판국에 돌아간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만 하나와 두나 그리고 남편과 마지막 식사라도 하려면 돌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으니 미칠 일이다. 에휴, 나 하는 게 그렇지. 매사 딱 부러지지 못한 나 스스로를 탓하며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문고리를 돌린다. 헉, 놀랍게도 문고리가 힘없이 돌아간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았다고 안심한다. 그러나 바로 그때 놈에게 덜컥 뒷덜미를 잡히고 만다. 이대로 끌려 들어가면 영영 끝이라는 다급함에 순간적으로 가운의 매듭을 당긴다.
그러자 가운이 허물처럼 훌러덩 벗겨져 나간다. 순식간에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문 밖으로 나온 나는 누가 볼까 얼른 몸을 가린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느닷없는 하나의 목소리에 놀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시 공간을 건너뛴 충격 때문에 변변한 대꾸조차 못하고 부랴부랴 주변을 살핀다. 그러다 신발장 위에 놓인 꽃화분 5개를 본다. 와, 우리 집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 있음에 안도한 나머지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무너진다. 회색 트레이닝복 안으로 가눌 길 없는 추위와 떨림이 느껴진다. 무지막지한 악몽을 꾸고 난 다음 같아. 그래, 악몽을 꾼 거야. 과거로 가기는 무슨. 그러나 절대 꿈이 아니었음을 알도록 해주려는 듯 발에는 아직도 빨간 구두가 신겨져 있다. 그리고 손에는 놈의 목욕 가운 허리끈이 들려 있다. 황급히 시계를 본다. 약속된 3시간까지 고작 15분이 남았을 뿐이다.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하나를 뒤로 하고 나는 다시 뛴다. 노인 앞에 다다랐을 때는 3시간이 되기 정확히 1분 전. 14분 만에 죽어라 뛰어오며 정말 죽을 것 같았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내가 들고 있던 허리끈부터 챙긴다. 그리고는 구두를 손수 벗겨준다. 그렇게 빼려 해도 빠지지 않던 팔이 거짓말같이 쏙 빠진다. 그러나 다행스럽지도 기쁘지도 않다. 몇 시간 후면 비록 지금은 왼수 같지만 그래도 한때는 날 사랑해주던 남편도 없어질 테고 골치 썩이고 또 썩였던 아이들도 내 곁에서 사라질 테니까. 그러고 보니 동화책 속의 그 아이처럼 다리를 잘라낸 것과 진배 없다. 팔과 다리는 성하지만 비길 데 없는 상실감에 내가 동강이 난 기분을 느끼고 있으니까 말이다. 불현듯 이 모든 게 노인 탓인 것만 같은 원망을 참을 수가 없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철퍼덕 주저앉아 목청껏 울어제친다. 망망대해에 풍덩 빠진들 이보다 막막하고 허망할까. 그러나 노인은 싱글벙글 웃기만 한다. 그러더니 내게로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를 한다. 이제 어떻게 사나 싶지? 근데 어떻게든 사라져. 그게 인생이야. 내 뜻대로 안 되지? 그것도 인생이고. 정해진 길 달려 없는 것도 인생이고. 딱 죽고 싶지? 하지만 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죽고 싶어도 절대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것도 인생이야. 그러니까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힘이나 내.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울 힘이 남아있거든. 그 힘으로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웃으면서 살라고.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다음 신도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절뚝거리며 걷는다. 그런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 그 시선에 수치심을 느낀다. 허황된 욕심을 부린 나를 그들이 꼭 알아보는 것만 같아 발바닥에 닿는 보도보다 그 시선이 더 차갑고 따끔거린다. 남편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란 음식은 모두 만들었다. 몇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그것뿐이라는 게 서글프다. 그나마 아이들이 오늘 누구 생일이냐며 좋아하니 서글픔이 조금은 줄어든다. 미안해 하나야. 저번 크리스마스 때 인형 사달라고 한 거 못 사줘서. 괜찮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기로 했잖아. 더 이상 하나에게는 이번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음을 알기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한다. 두나야, 언니 옷만 계속 입게 해서 정말 미안했어. 그럼 나 새 옷 사줄 거야? 어.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의 표정에 지금껏 늘 그랬듯이 거짓말을 하고 만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더더욱 미안해진다. 남편이 좋아하던 두루치기의 돼지기름이 다시 빳빳하게 엉겨붙도록 그는 집에 오지 않는다. 행여 벌써 그 사람의 현재가 바뀐 게 아닐까 조바심을 내는 동안
아이들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꾹벅인다. 나는 아이들이 자지 못하게 계속 말을 건다. 요일이 바뀌기 불과 20여 분 전에야 초인종 소리가 난다. 남편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나야 정상인데 그저 무사히 귀가한 게 다행스럽고 고맙게만 느껴진다. 모든 게 별스러운 하루다. 남편은 괴로움을 녹인 술에 곤드레 만드레 되어 있다. 그런데 그의 품에 무언가 잔뜩 안겨 있다. 무엇이냐고 묻기도 전에 포장한 상자 하나씩을 선물이라며 우리에게 안긴다. 하나의 선물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다던 인형이고, 두나의 선물은 봄에 입으면 딱 좋을 원피스다. 그리고 내 선물은 새하얀 잠옷. 내가 그랬듯 남편도 마지막으로 나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나 보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밤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초침을 따라 아쉽게 흘러간다. 시계의 째까기는 소리도 부지런을 떠는 움직임도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부질없는 눈을 길만 한다. 그러다 마침내 내일이었던 오늘이 오고야 만다. 생각지 못한 선물에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은 침대에 눕고도 얼른 잠이 들지 않는다. 자연히 우리 부부의 잠자리도 늦어진다. 그럴수록 남편은 초조해진다. 나 역시 남편처럼 과거로 다녀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로서는 아직 아무런 말도 못한 터라 더욱 그럴 것이다. 그 속을 알 것 같다. 남편의 타는 속이 보인다. 금방이라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현재라 지금의 1분 1초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내 마음처럼 남편도 지금 그럴 것이다. 아침에 보자. 잘 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는다.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불부터 끄던 나지만 오늘만은 불을 켜두기로 한다. 그냥 그러고 싶다. 아이들이 잠든 뒤 욕실로 들어가 신성한 의식을 앞둔 사람처럼 온몸을 정갈하게 씻어낸다. 그런 다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인 새하얀 잠옷으로 갈아입는다. 김이 서려 뿌연 거울은 새하얀 잠옷을 소복처럼 입은 창백한 나를 더욱 창백해 보이도록 만든다. 나를 쓰다듬는 심정으로 거울 속에 차가운 내 얼굴을 쓰다듬다 욕실을 나온다. 그때 전화가 온다. 단심이다. 혜진아, 네 남편 괜찮아? 단심이의 목소리가 귀에 익다. 그제야 낮에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던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것임을 깨닫는다. 적어도 단심이 앞에서만큼은 우쭐댈 수 있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바로 남편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다. 언제나 내가 초라한 건 남편 때문이라고 탓하며 살았는데 날 우쭐하게 만든 것도 실은 남편이었다. 뒤늦은 깨달음이 무서우리만치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던 내 속을 휘저으며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킨다. 그런 잔잔한 수면에 큼지막한 돌멩이를 던졌을 때 번져가는 원형 물결 같기도 하고 한 번의 두드림으로 미묘하게 떨리는 공기의 파장 같기도 하다. 그러나 애써 태어난 척한다. 네 남편 오늘 좀 이상했어. 오늘 오전에 날 찾아와서는 무작정 우는 거야. 자기 좋을 대로 바꿔놓고 울기는 왜 울었을까? 모를 일이다.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남편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오렌지 우산을 쓰고서 출근을 했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오늘 날이 좀 화창했니? 그런데도 우산을 썼다는 거야. 과거로 가려면 다들 미친 짓거리를 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듣기만 한다. 그리고는 호텔 로비로 들어섰대. 그랬더니 갑자기 네가 강 선배하고 언약식 하던 곳으로 가 있더란다. 거기서 저녁 먹고 클럽 가서 논 다음에 우린 각자 방으로 들어갔대. 여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거든. 근데 그날 밤 네 남편이 들어간 방이 1026호라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
그날 밤에 1026호에 있었던 건 나란 말이야. 이상하지? 그럼 역시 내가 강간홈과 있을 때 남편은 단심이와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귀어질 줄 모르는 이 본처 기질은 어쩌면 좋을지. 애써 태연을 가장하며 참고 있던 부하가 복받쳐 그랬대? 너 좋겠다 라고 못난이처럼 기어이 비아냥거리고 만다. 더 들어봐. 1026호에 들어가서 양 선배한테 전화를 했대. 뭐? 그 여자한테 왜 전화를 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네 남편이 뭐라는 줄 아니? 그래야 양 선배가 강 선배를 못 만나니까 그런 거라고 하더란 말이야. 뭐? 기억 안 나? 너 강 선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 클럽에서 춤출 때 나중에 할 말이 있어서 네 방으로 갈 테니까 문 열어두라고. 강 선배가 그랬다며. 그래서 넌 슬리퍼 한 짝을 현관에 끼우고는 기다렸다며. 그런데 들어오라는 강 선배는 안 들어오고 네 남편이 와서는 물론 강 선배는 그 시간에 양순애와 924호에서 난리도 아니어서 어차피 너한테 가지는 못했겠지만 그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단심이는 정확히 모른다. 강 선배는 양순애와 밤새 같이 있지 않았다. 내 방문이 열린 걸 어떻게 알고 들어왔느냐고 추궁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양순애가 일러줬다고. 객실까지 찾아온 양순애가 계속 성가시게 굴자 어쩔 수 없이 강간홈은 나와의 약속을 들먹였고 열이 뻗친 그 여자는 내 방으로 가보라며 남편을 부추긴 것이다. 그리고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강간홈을 놓아주었고 뒤늦게 내 방으로 찾아온 그놈에게 난 본의 아니게 남편과 있는 모습을 들켜버렸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어쩌면 양순애는 강간홈의 엉큼한 속을 처음부터 알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여자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적어도 10년 전 강간홈을 피할 수 있었던 건 그 여자 덕이니 말이다. 이상하지 않아?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니? 네 남편 말대로 너하고 강 선배하고 잘해보라고 자기가 양순애를 맡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맹혜진이 프린스 호텔 부사장의 사모님이 될 거라고. 그러니 이제 넌 행복할 일만 남은 거라고 하면서 울더라니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아찔함이 느껴진다. 그럼 내 전화를 받는 즉시 강간놈에게 전화를 건 게 사실은 나하고 강간놈하고 잘해보라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과거로 간 이유도 자기 좋자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남편의 진심 앞에 한심하다 못해 초라해진 나는 말문이 막힌다. 그런 내 반응에 단심이는 걱정이 늘어진다.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정신과에라도 가봐. 아까 보고 있으니까 무섭더라. 그래서 너한테 와서 보라고 전화를 넣었는데 네가 어찌나 표독스럽게 굴던지 말을 못했어. 역시 오전에 왔던 전화는 단심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지만. 근데 너 아니? 뭘? 강 선배 완전히 소문난 바람둥이래. 이제까지 양 선배가 철저히 뒷수습을 해주고 다녀서 아무도 몰랐는데 양 선배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했는지 오늘 강 선배 간통으로 고소당해서 경찰이 호텔에 다녀가고 난리가 났었다나 봐. 꽃이다. 감옥에서 팍팍 썩어야 해. 그런 인간은. 뭐? 너 강 선배가 이상형이라며. 이상형? 웃기지. 내가 나이를 헛먹었던 거야. 남자 다 거기서 거긴데 번지르르한 겉에 홀려서 봐야 할 걸 못 본 거야. 가만, 만에 하나 강가 그놈이랑 내가 결혼이라는 걸 했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버려놓은 일 때문에 어쩌면 만약이 아닐지도 모르지. 아무튼 앞으로 내 꼴이 양 선배 꼴일 거 아니야. 하,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머리가 옥신거린다. 두통약을 삼키고 방으로 가니 남편은 술 기운을 끝내 못 이기고 잠이 들어 있다. 그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누운 뒤 남편을 흔들어 깨운다. 그는 눈도 뜨지 못한 채로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 미안하다. 무엇이 이렇게 남편을 미안하게 만들까? 그가 깨어 있었다면 나는 무어라 말해줬을까? 그렇지 않다고 미안해 할 일 하나도 없다고 말해줬을까? 그랬을 것 같다. 남은 시간을 원망하고 탓하며 보낼 수는 없으니까.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건 부부로 산 지난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니 나도 할 말이 그 말뿐이다.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들 그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나도 미안해. 귀찮아. 남편의 팔을 목 밑에 받치고는 모로 누워 그에게 안긴다. 어딘지 불편해 뒤척이다 한쪽 다리를 배 위에 툭 가져다 올린다. 한결 편하다. 다리 한쪽만 걸치고도 이렇게 편하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편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왜 이제야 가지게 됐을까? 남편의 진한 술 냄새가 나를 취하게 하나보다. 자꾸만 눈이 무거워진다. 햇빛이 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어느새 아침이다. 누운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나 앉아 황급히 나를 살핀다. 어젯밤에 입었던 새하얀 잠옷을 입고 있다. 그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다. 옆을 돌아보니 남편은 아직 자고 있다. 작은 방으로 뛰어간다. 밤새 불 켜진 방에서 아이들도 어젯밤 모습 그대로 잠이 들어 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웃으며 즐겁게 보내라던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난 세수를 하고 아침을 짓는다. 남편이 먹을 시원한 묵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후라이팬에 지진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동그랑땡을 뒤집고 있을 즈음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어댄다. 네, 구찬아 씨 핸드폰입니다. 아, 네. 전 어제 전화드렸던 김대리입니다. 네. 근데 아침 일찍 무슨 일로? 다른 게 아니고요. 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과거를 다녀왔거든요. 구 과장님 덕분에요. 네? 놀라시는 걸 보니 다 아시나 보군요. 네. 저도 아직 얼떨떨해서 실감은 나지 않지만 부과장님이 과거에서 나오시면서 제가 입사 초기에 달고 있었던 이름표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술 드시면서 주정처럼 하신 이야기라 믿지 않았는데 술이 과한 구과장님 모시고 아파트에 왔다가 그 노인을 봤지 뭡니까? 노인께 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제 차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서 확실히 바꿨어요. 실은 프린스 호텔 입사 지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접수하러 가던 길에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바람에 우왕좌왕하다 미처 시간 안에 접수를 못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몇 년 동안 실업자로 있어야 했어요.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늘 몇 발자국은 늦었고요. 합격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는 드려야겠기에 이른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직 주무시나 본데 제 인사 대신 전해주세요. 그리고 참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고도 전해주세요. 무슨 걱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 과장님 괜히 바꿨다고 바꾸는 바람에 더 엉망이 되게 했다고 많이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김에 다시 바꿨어요. 네? 아니, 어떡해요? 그야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처럼 사시게 될 테니까 안심하시고 제 이름 김혜원 꼭 기억하시라고도 전해주세요. 저도 구차나라는 이름은 꼭 기억할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는 전화를 끊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곱씹으며 멍청이 서 있는데 압력솥이 요란하게 칙칙댄다.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간다. 김이 뿜어 나오는 걸 보면서도 가스레인지에 코크를 돌릴 생각도 못하고 잠시 멍해진다. 맹혜진, 또 밥이 타잖아. 남편의 우렁찬 목청에 놀라 정신을 차린다. 그제야 탄내가 느껴진다. 도대체 지금이 몇 시야? 세상에, 9시가 넘었잖아. 미친다 내가. 오늘 회의 있다고 말했는데 왜 안 깨워? 애들도 아직 재우면 어떡해? 아무리 여행을 다녀온 후라 피곤해도 그렇지 학교는 보내야 할 거 아냐? 남편이야 성질대로 못해서 길길이 고함을 치든지 말든지 나는 시계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9시가 넘었다. 남편의 현재는 바뀔 시간인 것이다. 구차나,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 하나 두나도 알고. 왜 이래? 아침부터 정신을 어디 팔고 헛소리를 해? 내가 맹혜진을 왜 몰라? 그래. 알아야지. 저기 말이야. 10년 전 그날 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길어야 1~2시간 후면 알게 될 일인데 그새를 못 참아 남편에게 묻는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몰라? 프런트에서 내 방이 어디냐고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지 기억 안 나? 그 길로 득달같이 쳐들어와서 나를... 아무튼 지금도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창피해서 미친다, 미쳐. 하필이면 그날 야간 근무하던 직원이 김혜원 부장일 게 뭐람. 뭐? 누구? 김혜원 대리? 당신이 입사했을 때는 대리였나? 지금은 부장인데. 뭐? 부장? 이런. 그럼 당신은 아직 과장이고? 직급을 묻자 남편의 입이 꾹 다물어진다. 바보 아니야? 아니, 자기 부하였던 사람의 과거를 돌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허구 많은 사람들 물건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부하 직원 물건을 가져오냐고. 하여간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너라고 하지 말자고 한 건 너다. 남편한테 네가 뭐야? 아유, 속 터져. 나도 속 터진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단심씨 가게에 매상 올려주자며 몰려가지 마. 한 번만 더 카드 긁으면 카드란 카드는 모조리 분질러 버릴 거니까. 남편은 내가 술값으로 120만 원이나 긁었다고 말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에 고개만 젓는다. 그런 나를 남편은 한심한 듯 쳐다본다. 문득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며 두려움이 밀려온다. 대체 지난 10년을 어떻게 산 것일까?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나는 욕실로 들어가는 남편을 뒤쫓아가며 연신 묻고 또 묻는다. 내가 모르는 나를 알기에.